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심화국어 2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2차 시 수업은 화면에 표에 나와 있듯이 3월 11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3월 13일 금요일 오전 9시 전까지만 수강 가능합니다. 형성평가 2 제출도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니 참고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화면에 예 부분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특히 형성평가 2 같은 경우는 1도 마찬가지고요. 앞서 이미 안내했듯이 심화국어 1학기 수행평가에 5%가 반영되니 이 내용 또한 반드시 참고하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수업을 할 때 학교에서 받은 심화국어 교과서를 함께 펴놓읍시다. 교과서 156쪽입니다. 혹시 지금 교과서가 없는 친구는 위두랑 공유방에 교과서 PDF 파일을 올려놨으니 수업을 들을 때 참고하기 원합니다. 자, 4. 윤리적 사고와 학문활동의 학습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4단원을 공부할 땐 화면의 학습 목표 3가지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수업이 모두 끝난 뒤 다시 학습 목표를 보면서 여기서 제시했던 3가지에 대해서 답할 수 있으면 이번 단원의 학습이 아주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학습 목표를 한번 들여다보죠. 학습 목표 1. 쓰기윤리 위반 기준과 쓰기윤리의 중요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쓸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할까요? 앞으로 어떤 것에 중점을 두면서 공부해야 될까요? 한번 잠시 생각해 봅시다. 네, 맞습니다. 쓰기윤리 위반 기준, 이것이 중요한 거겠죠. 쓰기윤리 위반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쓰기윤리 위반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될 테니 쓰기윤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학습목표 1에서는 쓰기윤리 위반 기준에 대해서 알고 쓰기윤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공동연구과정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 협력적이고 비판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학습목표 2는 공동으로 연구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런 점에 집중을 하며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4. 매체 이용 윤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매체 자료를 이용해서 소논문을 작성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다양한 매체 자료를 이용할 때 지켜야 할 매체 이용 윤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사단원의 소단원 1 표절과 쓰기 윤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교과서 158쪽입니다.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이인재 교수의 표절과 올바른 인용이라는 글이 실려 있네요. 화면을 한번 보세요. 자,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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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절. 표절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들어있죠. 표절이 뭔가요? 대답 한번 해봅시다. 그쵸? 베끼다라는 의미가 떠오르나요? 표절이라는 한자어에는 주로 도둑질하다, 훔치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표절의 비윤리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표절은 남의 것을 몰래 훔치거나 빼앗는다는 의미와 더 나아가서 훔친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상대를 은근히 속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절은 자신의 저작물에서 활용되는 타인의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자신의 것이라고 속이거나 오해하게 만들었을 때 사용되는 말인 것입니다. 하지만 표절이라는 단어가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화면의 표 1은 기관별로 정의된 표절의 의미를 정리한 표인데요. 한번 간단히 살펴보죠. 자, 첫 번째로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에서 표절은 타인의 연구 성과, 마치 어떻게 해요?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다.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 연구윤리지침입니다.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학문적 부정행위. 세 번째로 미국의 연구 부정행위 처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 결과 또는 단어들을 적절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착복하는 것. 네 번째로 출판윤리협의회입니다. 다른 사람의 출판된 또는 출판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인용 없이 사용하거나 새로운 저자로 논문을 출판하는 것.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에서는요, 다른 사람, 여기서는 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데이터, 언어, 아이디어를 발표하면서 그 발표 매체의 적합한 형태로 그것이 그 사람의 것이라고 나타내지 않고 마치 자신의 것처럼 하는 것.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좀 전에 표에서 보면 표절에 대한 개념 정의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정당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표절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밑줄을 치세요. 159쪽 본문 두 번째 줄 끝에 있습니다. 표절 판단의 기준에 대한 내용을 밑줄 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여 자신의 저작물을 만들 때 그 사실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해당 내용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속이거나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 표절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59쪽 세 번째 줄 중간부터 밑줄 칩니다. 자신의 저작물에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 그 사실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해당 내용이 자신의 것이라고 속이거나 오해하게 만들었을 때 이것을 표절의 성립 요건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표절의 특징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 표절은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는데도 발생할 수 있다. 2. 표절은 일반적 지식일지라도 여기서 일반적 지식이 무엇인지는 다음 슬라이드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활용이 적절하지 않으면 성립한다. 3. 표절의 대상은 공표된 저작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표되지 않았을지라도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것이면 모두 해당한다. 그러면 표절의 특징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표절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표절은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는데도 발생할 수 있다. 159쪽 일곱 번째 줄 첫째 이 부분부터 밑줄을 쳐주세요. 일반적으로 표절은 타인의 것을 몰래 가져다가 자신의 것이라고 의도적으로 속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던, 즉 우연한, 비의도적인 표절도 표절 행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문 연구를 하다 보면 자신이 정리한 자료와 타인의 자료, 여기서 타인의 자료란 타인의 글뿐 아니라 아이디어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타인의 자료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실수로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평소 연구를 할 때 자신의 것과 타인의 것이 혼동되지 않도록 자료를 잘 구분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표절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교과서 160쪽 두 번째 줄. 표절은 일반적 지식일지라도 그 활용이 적절하지 않으면 성립한다. 를 밑줄 쳐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 지식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일반적 지식이 뭔지를 알아야 그 활용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일반적 지식이란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또는 알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 지식. 다음으로 어떤 분야의 학문 공동체 안에서 많은 연구자가 익히 알고 있는 지식.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지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이 교과서 160쪽에도 있으니 예에 해당하는 부분에 적절히 밑줄 쳐주기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다. 광복절은 8월 15일이다. 이런 예는 일반적 지식 중에서도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또는 알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 지식에 속하겠죠. 다음으로는 만유인력의 법칙, 상대성 이론의 공식과 같은 예죠. 이러한 예들은요, 어떤 분야의 학문 공동체 안에서 많은 연구자가 알고 있는 지식, 물리학을 전공한 연구자들이라면 대부분 알만한 일반적 지식이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일반적 지식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표절의 특징 두 번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 표절은 일반적 지식일지라도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 지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죠? 표절은 일반적 지식일지라도 그 활용이 적절하지 않으면 성립한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바로 일반적 지식인지 아닌지 분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인용 표시를 하고 출처를 밝혀야 표절이 되지 않습니다. 표절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160쪽 14번째 줄을 밑줄 쳐주세요. 표절의 대상은 공표된 저작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표되지 않았을지라도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것이면 모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표절의 대상이 되는 것은 타인의 아이디어와 타인의 저작물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은 알겠는데 타인의 아이디어에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타인의 아이디어도 표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아이디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리키는 걸까요? 타인의 아이디어란 타인의 저작물에 담긴 생각, 분석 체계나 논리, 가설, 설명, 이론, 은유, 결론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저작물뿐 아니라 타인의 아이디어에 기대서 자신의 아이디어가 생겼거나 발전됐다면 반드시 그 출처를 표시해 주어야 표절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저작물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저작물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만한 단어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 1항에서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60쪽 날개 부분에 이 내용이 나와 있죠. 여기서 말하는 날개는 본문 왼쪽에 있는 날개를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에 저작물에 대한 설명이 2줄 정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법이 개정된 2007년 6월 전에는 저작물을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저작물을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정의와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저작물을 개정 후에는 문학, 학술, 예술의 범주에 속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한다면 모두 저작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죠. 그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의 범주는 학술적 저작물을 비롯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든 미발표된 것이든 인쇄가 되었든 웹 자료에 있든 타인의 쓴 글이나 단어, 문장, 문단, 표, 그리고 그림, 그래프, 사진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표절은 공표, 여기서 공표란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린다는 뜻이죠. 표절은 공표 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절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질문입니다. 표절이란 무엇인가요? 완전하게 대답하지 못하더라도 오늘 배운 내용 중 중요한 키워드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뭐가 있었죠? 표절, 일반적 지식, 타인의 아이디어, 저작물, 의도적으로 혹은 잘 몰라서, 자기 것처럼 사용, 부정행위. 그 키워드들을 연결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표절이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고유한 아이디어나 저작물의 내용을 원저작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또는 의도적으로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기 것처럼 사용할 때 발생하는 학문적 부정행위이다. 네, 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표절의 폐해와 표절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방에 제시된 형성평가 1을 3월 13일 금요일 오전 9시 전까지 제출하는 것 잊지 마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